다 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그 사할린 동포 얘기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기 안산에 그 한대합역 그 앞에 나오면 그 고향마을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고향마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사할린 동포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2000년에 사할린에서 이제 들어오셨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사할린 동포 2세까지 현재 들어와 계시고 있고요. 전국에 약 한 20여 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퍼져 있는데, 우리 안산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고, 그나마 이제 그 고향마을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살기가 괜찮아서 그곳에 살고 계시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고려인하고 같이 엮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따로 구분해서 사할린 동포하고 고려인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다음에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사할린 동포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우리 안산하고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려인 이야기 속에 우리 안산 이야기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단위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서두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고려인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고려인들만 이야기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냐면, 당시 고려인들이 그 당시는 고려인이 아니었죠. 조선 말기에 이제 그 당시 그 러시아 연해준 땅으로 건너갈 그 무렵 우리나라 한민족이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가깝게는 중국, 일본, 저 멀리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멕시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쿠바까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같이 이해하려면 큰 틀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에 고려인의 역사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하면 이게 흩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산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고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를 많이 이야기하는 법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과거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그런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민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터전을 떠나서 외부 세계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작년 통계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나라 재외 동포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약 한 730만 정도가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 합치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나가 살고 있는 경우죠.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 이제 그 그래프의 크기가 인구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현재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지역에 우리 한민족들이 나와 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에도 상당수의 우리 한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이게 우리 민족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르고요. 북한과 중국, 일본에서는 조선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구소련 지역에서는 고려인이라고 하고, 이 고려인들은 고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 통칭해서 쓸 수 있는 용어는 한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뭐 역사가 굉장히 길죠. 과거에 고대 삼국시대로 올라가자면 예를 들어서 뭐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특히 이제 고구려 망했을 때 당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특히 백제가 망했을 때도 일본으로 얼마가 건너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최근에 대규모의 이산이 있었던 1860년대부터를 저희는 본격적인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0년대 때는 그 조선 말기입니다. 1860년대니까는 이제 고종이 막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무렵인데요.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농민들이 뭐 힘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그 탐관 오리들의 이 학정이 너무 심했습니다.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농민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소득을 내면 그걸 다 걷어가니까 내가 일을 해봤자 어차피 빼앗길 거 내가 못하면 일을 하냐.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게으르다,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진 않죠. 어쨌거나 첫 번째는 그 탐관 오리들의 그 학정이 가장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유독 자연재해, 홍수, 가뭄, 특히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병이 유행했는데 실록에 의하면 한 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전염병들이 돌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1861년도가 그때는 내리 3년간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돌렸는데 마침 그때 이제 연해주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많은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건너간 것은 연해주고 이 당시에 건너갔던 많은 나라 중에 중국, 일본,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미국, 멕시코 이야기를 중심으로 먼저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이주입니다. 먼저 사실 중국으로의 이주는 연해주로 가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청나라를 세우면서 이쪽 만주 지역을 비워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언젠간 돌아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이 텅 비어 있으니까는 그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물론 계절적인 농업 인구의 이동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건너갔다가 가을에 수확하고 다시 넘어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 때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있는 이쪽 지역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이쪽 소위 연해주 쪽 지역은 여전히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당시 청나라가 아편전쟁 이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땅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근데 이 청나라 애들이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도와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야, 서양 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이쪽 연해주 땅을 청나라가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연해주 땅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당시 이쪽 지역은 여전히 이제 중국 청나라 땅 만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쪽 지역에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알고 있죠. 뭐 맞는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북간도, 서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건너갔을 때 압록강을 건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오늘 중국동포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닙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인데요. 여기 이제 나라가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로 바뀌었죠. 소련으로. 일제시대 때 여기 이제 만주국을 세웁니다. 일본에 의해서. 그러면서 일제가 이쪽 지역에 오족 협파라고 해서 5개 민족이 같이 합쳐서 만주에서 같이 살자라고, 잘 살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그 다음에 몽골 이렇게 5개 민족이 같이 잘 살자라고 얘기하죠. 다 허물 좋은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때 일제시대 때도 일본에 의해서 만주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본토를 침략하기 위한 식량 생산 기지로 삼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때 많이 건너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주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만주에서 농장이 1930년대 무지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훗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뿌리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게 되기는 하죠. 자, 그래서 당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계와 하나는 민족주의계. 그런데 그 민족주의계는 그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를 따라서 해방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만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남아서 계속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통일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제 중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나중에 49년대 중국이 만들어지고 50년대 유교전쟁이 터지잖아요. 남쪽에는 그 이쪽 임시정부에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과 같이 싸웠던 독립운동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전쟁은 결국은 중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나게 되는 참 슬픈 전쟁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혈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현재 그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우리 그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린성, 길림성이죠. 길림성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특히 거기 이제 그 옌지라고 하는 연길에 조선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중국 현재 그 14개 소수민족만이 자치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치주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길에 가면 공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우리나라 말을.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명칭은 중국에서 55개 소수민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제중동포 또는 중국동포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미동포, 제동포 하듯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중국 당국에서 부르는 소수민족을 부르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중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는 민증인데요. 얘네는 특이하게 여기다가 그 민족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족이죠, 한족. 여기다 보면은 민족이 한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선족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이 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요. 이분의 그 비자가 F4 비자입니다. 여기 이제 76년생이고 리샬란이라는 분인데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셨네요. 이분이 들어오신 게 2008년이니까 F4니까 아마 중간에 그 비자를 몇 번 갱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길에 가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글 병기가 돼 있고, 학교도 우리
나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자치주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고 또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조선족 중국 동포분들은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내에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 불편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의 이주는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우리 일본 제일동포 관련된 말씀을 하실 거라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고 저는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지역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일본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소수의 유학생들이 건너가면서 서서히 늘어나다가 1910년 이후에 일제 강제 병합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 중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징용, 징병 또는 뭐 학도, 그 다음에 정신대 또는 일본군 위안부 이런 걸로 많이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200만 명이 살았고요. 해방되기 전에.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일본에 남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200만 중에서 한 140만이 돌아오고요. 한 60만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당시 아주 특이하게 왜 일본 땅에 조선이 살고 있는지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일본과 모종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재산을 못 갖고 가게 합니다. 그 당시 1000액 이상은 못 가져가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일본의 징용, 징병 이런 거 말고 살려고도 굉장히 많이 건너갔거든요. 이제 겨우 이제 토를 잡고 사는데 이제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 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짐을 다 쌌는데 재산을 못 갖고 가게 하니 이분들이 망설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식이 뭐 좋은 소식도 아니잖아요. 뭐 미군이 있고 뭐 얼마 뒤에는 뭐 남과 북이 갈라지고 하니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민족 차별이 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또 굉장히 심해요. 우리도 심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더 심합니다. 특히 자기네가 지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애들은 아직도 우리를 조선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우리 민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많은 그런 움직임들인데 이걸 다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당시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일본의 또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죠. 반면에 북한에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조선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게 북한의 지원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조선학교가 북한의 과거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민단과 조총련과의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민단에 대해서는 한국의 스파이다. 그 다음에 총련은 북조선의 스파이다. 뭐 이런 일본 내에서의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는 일본 당국이 학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일동포로서 정체성을 겪고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정대세 선수인데, 이분 아버지는 남한 분이고 엄마는 북한 분이고요. 정대세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가 이제 남한 분이기 때문에 국적이
남한국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옛날에 그 삼성인가요? 거기 프로축구팀에서 뛰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국가대표를 경대에서를 찍었어요. 갈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북한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 대표를 뛰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적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게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사카에 가면 이제 쭈루하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 대표적인 뭐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완전 한국 음식으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의 이주인데요. 미국으로의 이주는 요게 이제 그 인천함을 통해서 처음 합법적인 이민을 나간 모습이에요. 190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민 보낼 때요, 이제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데 자꾸 그냥 파업하니까는 내쫓고 더 순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찾았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당시 인천에 있던 그 매립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에 그 일본 공사였던 그 선교사로 왔다가 미국 공사로 바뀐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보증을 이렇게 쫄라가지고 이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갤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인천 출발해서 나가사키, 요코하마를 거쳐가지고 하와이까지 갑니다. 이게 그때 당시 여권 가서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죠. 근데 남자들이 주로 90%가 남자들이 갔는데 할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결혼을 해야 돼서 신부들을 이제 이렇게 근데 뭐 얼굴에 또 봐야 결혼하는데 사진으로 보낸 거죠. 사진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진이 먼저 가고 이분들이 이제 하와이로 온 거죠. 왔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그 남편 사진도 젊을 때 사진을 갖고 오는 바람에 가서 봤더니 뭐 나이가 통상 늙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17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오빠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왜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겠다고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군사훈련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창설해서 독립운동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막 넘어가니까.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서요. 이 사진 보시면 대충 어떤 사진인지 뭐 잘 아실 겁니다. 미군이 주둔했던 그 기지촌에 있었던 여성들, 우리는 이제 뭐 양공주라고도 많이 불렸던 그분들, 최근에 와서 이분들에 대한 그 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에서 이분들을 미군 기지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군 위안부를 일제시대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여성들이 이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건너갔던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숫자들이 쭉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나라로 이민 간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얼마 전에 제 주변에 있던 분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 이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 이 문제도
해외 나라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우리 동포들도 같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중에 고려인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멕시코로의 이주인데요.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죠. 이건 에네켄이라고 하는 선인장인데 이 선인장을 여기 이파리를 똑똑똑 끊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신지를 뽑아내서 튼튼한 동화 밧줄을 만든대요.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바닷가 항구에 가면 배들이 이렇게 그 로프 같은 걸 많이 탑니다. 그걸 만드는 재료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고요.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도 여기가 이제 멕시코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유카탄 반도에 많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괜찮았는데 이 멕시코는 거의 노예 노동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해방이 될 줄 알았더니 멕시코에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쿠바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함께 동호했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 멕시코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멕시코 이민 3세, 4세들입니다. 최근에 고국을 방문해서 우리 고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 체험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현지에서는 한국 이민자의 날이라고 올해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캐나다, 그 다음에 브라질 농업인이 독일로 떠난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산설고 무설 물선 소독당으로 돈 벌러 간다 라고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이제 그 간호사들이 떠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어서 오십시오. 소독 프랑크 토토라고 이제 광고들 모습이죠.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겹칩니다. 독일로 간 우리나라 광부들은 그래도 노조를 인정해 줬어요. 사회보장제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마 뭐 10년 전만 해도 뭐 수많은 그 임금 체불, 뭐 돈 띄어먹거나 뭐 사장님 나빠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쳐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독일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런 그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갔던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고려인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이게 이제 고려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 위에는 우리나라 역사고요. 요 밑에 파란 거는 러시아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이 고려인의 역사예요. 맨 밑에 있는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세기의 그 큰 변화 속에 우리 고려인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고종 때 1863년에 처음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였는데 특히 여기 니콜라이 2세 마지막 그 러시아 자르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 사람이 보고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러시아 건축기사였던 사베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목격한 2명의 외국인인데 그 사바틴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1917년 레닌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22년까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혼란에 그 러시아에 고려인들이 건너가서 연해주로 살다가 러시아 내전 때
큰 홍역을 겪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겨우 연해주에서 정착해 살려고 했는데 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강제 이주가 됐던 우리 고려인들이 그 소련에서 이 2차 세계대전에 소련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산군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연합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연합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소련군으로 참전했을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려인은 약 한 50만 정도가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에 우크라이나 등 여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에 또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를 거쳐서 오는 사례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적을 러시아 국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한테는 비자를 굉장히 낮은 등급의 비자를 줍니다. 근데 러시아는 비자를 좋은 비자를 줘요. 왜 우리가 그 저쪽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자를 길게 주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 비자를 짧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고려인들한테 주는 비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H2하고 F4 비자를 주는데 H2 비자는 반드시 한국에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근데 F4 비자는 갱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 F4 비자를 주고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한테는 H2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려인인데도. 어쨌든 이런 지역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고려인들은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유학이라든지 단기로 온 사람 다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는 안산이 고려인이 제일 많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한 8만 조금 넘는데 그 중에 2만이 안산에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죠. 자, 이분들 뭐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고요. 최근에 광주, 인천의 연수구의 한강마을, 경주, 청주, 우리 경기도에는 안성, 평택,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그런 지역에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뭐 비자 문제, 의료 문제, 취업 문제, 교육, 주거 등등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비자 문제 H2하고 F4 비자 말씀드렸고요. 올해 1월 3일 날 3세 이후의 자녀들에게 F4 비자를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현재 자녀들은 F1 비자 아니면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F4 비자는 동반 비자고요. 그래서 가족들에 해당되는 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동포라고 생각하는 우리 고려인들에게 좀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주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고려인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주로 H2 비자하고 F4 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기여하면 되지 않느냐? 기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재산이 몇 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 한국어가 돼야 되고 뭐 일종의 전문직 자격이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고려인들이 한국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언어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조선족들은 한국어 하는데 왜 니네는 동포라고 하면서 우리말을 못하느냐. 이건 정말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고려인들은 절대로 왜 한국말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과거 스탈린에 의해서 민족어를 못 쓰게 했어요. 중앙아시아 이주 뒤로는 우리말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2세, 3세는 우리말을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왜 한국어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례한 겁니다. 거주지는 대부분 원룸 아니면 투룸에 살고 있고요. 유보증의 월세입니다. 보증금 이 정도 내고요. 대부분 다 월세는 30에서 60 정도. 다 한 칸에 한 가족이 살고 있고요. 수입은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 또는 100에서 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긴 분도 있지만 짧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능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이 살기 좋다고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치안이 잘 됐다는 거예요. 치안.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의 치안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다음에 각종 사회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꼽는 게 의료. 그러니까 이제 의료 기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 단위인데, 그 가족 단위가 왜 가족 단위냐면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한국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앞에 우리 정창준 교수님이가 이게 다 들으셔서 우크라이나한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사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고려인들이 이 전쟁의 희생자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러시아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다 피난을 주변 나라로 갔다가 살 수 없으니까는 국내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1200명 넘게 지금 피난민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안산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100가정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길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친척 그거 확인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피난을 나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증명도 안 되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국가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줘요. 다 민간 기부금으로 이분들 생활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니까 또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 전쟁 난리통에 나왔는데. 애들은 또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남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못 나와요. 전쟁 행동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엄마들하고 애기들 하고 할머니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생계는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죠.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알바를 지금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하시면서, 근데 이분들 다 우리말 하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애들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보냈냐고. 학교에서는 얘 전 학교 학적부 갖고 와라. 학적부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산에 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품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 지역은 이 피난민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요거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역사가 너무 길어서 하기 전에 이 역사를 좀 짧게 먼저 하고 갈게요. 고려인들이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고려인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가 우즈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즈벡이 과거 소련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자기네 민족주의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 나라거든요. 즉 러시아어를 과거에는 공용어로 쓰다가 점점 러시아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우즈벡어를 많이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립하고 나서 학교에 가면은 러시아로 수업하는 학급이 있고 우즈벡어로 수업하는 교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많았겠죠. 근데 이게 점점 러시아로 수업하는 교실이 줄어들고 우즈벡어로 수업하는 교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즈벡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은 당연히 러시아만 알지 우즈벡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교실에서 수업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이 우즈벡입니다. 우즈벡은 과거 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우즈벡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있는 곳이고요. 우즈벡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 타슈켄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타슈켄트 안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타슈켄트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이제 꿀육시장인데, 이 꿀육시장에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이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역사적인 얘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사마르칸트, 막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이라고 하는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에 지하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옛날 고구려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모자, 깃털 달린 모자, 조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하고 이 칼, 이게 칼 끝에 둥그렇게 되어 있는 이 환도대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만, 고구려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고구려 사람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우즈벡이고요. 그다음에 우즈벡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 카자흐스탄의 그 크즈 오르다라고 하는 곳에 홍범도 장군의 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길거리 이름이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읽기는 어렵지만 이게 홍범도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홍범도라고 하는 인물을 길거리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참 영웅이죠. 근데 이제 이분을 타국의 땅에서 뭐 영원히 떠들고 있다 해서 뭐 모셔와야 된다 해서 이제 모셔오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모셔와야 되나? 저희들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저 새끼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사실 홍범도 가족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요, 홍범도 가족이 오면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그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국립묘지에 친일파랑 같이 묻힐 수 있냐 이거예요. 납득이 되죠. 두 번째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고향이 평양입니다. 그럼 평양으로 모셔야죠. 고국으로 모신다면, 고향으로 모신다면. 근데 일로 모셔왔어요. 다행히 북한이 말 안 해서 그냥 넘어갔지. 북한이 왜 글로 모시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고려인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분 이거 다 파가면 그럼 남아있는 고려인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나마 홍범도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그 힘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후손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모셔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바로 뒤에 이 개봉호 선생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개봉호 선생이라고 잘 모르실 겁니다. 언어학자이면서 역사학자였던 이분도 고려인입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이제 알마티라고 하는 곳인데 전 수도예요. 이 뒤에 천상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스타나라고 옮겨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쯤 되는 이제 그런 이런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고려인의 역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그 중요한 변곡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러시아 시절에 이쪽 극동 쪽에는 사실 러시아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슬라브족이잖아요.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아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이쪽에 뭐 자원이 뭐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었고, 또 기후가 워낙 추운 지역이라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 대국의 말기부터 이제 이쪽 극동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러시아 민족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60년에 베이징 조약 이후에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쪽 지역에 9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이제 연해주고요. 그 연해주의 주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부터 이 추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 그 부동항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크림반도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그 통로였는데, 거기를 이제 영국 애들이 딱 막는 바람에 못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눈을 돌린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영국이 막아버렸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과거에 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이 러시아도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절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항을 좀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사할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연해주고요. 그 연해주 옆에 이제 아무르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저 꼭대기에 연해주 꼭대기에 하버롭스크가 있고, 여기 우스리강이 있는데 이 우스리강 중간에 우스리스크가 있고요. 제일 밑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여기 이제 그 두만강 건너서 이쪽 연해주 전 지역에 이제 퍼져서 살게 됩니다. 왜 연해주를 이주했을까? 똑같습니다. 그 1860년대 디아스포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는 연해주 지역은 1863년에 처음 건너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60년에 베이징 조약 맺으면서 이 연해주 땅이 청나라 땅에서 러시아 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군인들만 국경지대니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만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가라고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건너간 거죠. 여기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두만강 건너가던 한 일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이 지신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요게 이제 그 지신어 마을 옛터 비를 세웠는데, 이 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가수 서태지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가수 서태지 이름이 나와요. 서태지가 뭐 가수 치고는 좀 개념이 있는 가수 같긴 합니다.
처음 건너갔을 때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농촌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선에서 건너간 농민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식으로 집을 짓고 우리나라식으로 농사를 짓고 음식도 우리나라식으로 해먹었던 거죠. 여기 이제 초기 모습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러시아 군인이 있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세히 좀 더 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걸려있는 게 집신이에요. 집신. 이 집은 왜 어디다 집신을 걸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북한 두만강 건너서 이렇게 쭉 표대갑니다. 여기 이제 두만강 건너가자마자 핫산, 포시에트, 크라스키노,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바르티잔, 우스리스크,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버롭스까지 러시아 전 지역으로 고려인들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인구 통계에 의하면은 1923년에 약 10만 명이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근데 1937년에 그러니까 이로부터 약 한 14년 뒤에 강제 이주될 때 인구가 약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3년 이후에 인구가 또 한 8만이 더 늘었다는 거죠. 처음 건너갔을 때 이분들이 여전히 이 엽전을 씁니다. 그 화폐 단위도 우리나라 화폐를 그대로 쓰고요. 뭐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항구니까 요게 자그마한 산 위에 있는 요 건물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제 포시에트에 살 때의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서 아프면은 뭐 병원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과거 시험 보러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러시아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에 교회를 짓는데 야, 여기 교회 와서 뭐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요. 그러면서 안 가는 거죠. 왜 서양 귀신을 믿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처음으로 개척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척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거리가 이게 이제 바다고요. 항구에서 쭉 올라오면서 고려인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속속속속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느니 뭐 지적을 한다느니 해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한인촌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가 신한촌이라고 하는 곳을 좀 더 외곽 지역에다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신한촌이 훗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죠. 당시 우리나라 조선 그 한민족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산 위에 건물 그건 아마 이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요 이제 산 위에 언덕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골프 가방을 들고 있는 이 아이가 고려인 아이입니다. 아직 그 블라디보스토크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이고요. 아마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걸로 추정합니다. 당시 건너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입니다. 90%가 농업이고요. 약 10%가 어업입니다. 요거는 37년 강제 이주되고 나서 포시에트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을 들어가면 이 관장님이 유물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모습인데 왠지 유물들이 좀 낯익어 보이잖아요. 그죠? 당시 그 포시에트에 고려인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다 그 배틀넷은 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레바퀴도 있고요. 뭐 여기 함지박도 있고요. 여기 뭐 탈곡기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건너가서 농사 지을 때 쓰던 도구들이죠. 그런데 여기 연해주로 건너갔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우리가 일본한테 나를 빼앗겼던 내가
두고 온 이 고국을 잊지 못해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처음에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이쪽 연해주로 건너와요. 여기 이제 그라스키노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약지를 끊잖아요. 그게 여기 단지 독립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해가지고 의병 활동하다가 국내로 이렇게 진입작전 하다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 건너왔는데 일본군을 생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은 포로는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포로를 놔주죠. 다른 의병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쟤를 살려주면 쟤는 다시 또 우리를 칠 텐데 왜 살려주냐. 안중근은 그래도 살려줘야 된다고 살려주죠. 근데 결국 그놈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의병들이 착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겨우겨우 연해주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얼빈에서 총을 땡기죠. 어쨌든 안중근 의사가 활동했던 지역이 연해주입니다. 이제 이 아저씨 여기 이토 히로부미죠. 그 외에 여기 이제 이상설 선생, 가장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참 길이 남을 이동희 선생, 그 다음에 역사가였던 신세호 선생, 그 다음에 이상설 선생, 이런 분들, 헤이그 특사를 갔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여기 활동을 했습니다. 요거는 1930, 30이 아니네요. 192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20년 3월 17일 날. 그러니까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날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산은요, 3월 30날 합니다. 우리 안산보다 더 먼저 연해주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떼꼬리에 사시는 고려인 분들은 3.1운동 기념일을 3월 17일 날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이듬해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대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빼치카라고 부르는데, 빼치카는 난로죠. 그러니까 그 따뜻한 추위를 녹여주는 그 난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인데, 국내에는 이제 최근에 와서 겨우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가 노비였기 때문에 어렵게 연해주로 건너갔는데, 집안의 사정에 의해서 결국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양 부모님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그 양 부모님 밑에서 잘 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와가지고 군납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정말 그 당시 고려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 돈이면 자기 국적도 러시아 국적이, 부모가 이제 양 부모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전역하기 전에 그 이 최재형 선생, 그 당시 집이 무스리스크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격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최재형 선생 돈을 받아가지고 하얼빈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 최재형 선생의 손녀딸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재형 선생도 그렇게 자기 많은 돈을 다 군자금, 독립운동가 다 지원하다가 1920년 이곳에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서 소위 4월 참변이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쫓기다가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 4월 참변 때 일본군이 이 연해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 중에 또 한 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 건물은 구서울 역사 건물입니다. 옛날에 연세대를 보시니까는 이쪽에 있는 서울역보다는 이쪽에 있는 서울역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둘 다 이용을 해봐서 여기 그 구 서울 역사 옆에 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게 그 노숙자들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던 대한노인단 회원입니다. 당시 65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선 총독을 내가 거사로 죽이겠다 해가지고 연해주에서 국내로 비밀리에 잠입을 합니다. 폭탄을 들고서. 그 서울역에 내려서 마차를 타는 그 사이토 총독인데요. 3.1운동 때 제대로 총독 못했다고 잘리고 새로운 총독이 사이토인데 그 사이토 총독이 부산에서 기차 타고 여기 와서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사이토가 타는 가마에다 폭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차 중에 사이토가 탄 마차의 마차 옆에 있는 마차에 터지는 바람에 사이토는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분이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곧바로 사형을 당하십니다. 이분의 그 서대문 형무소 수감 때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는 똑바로 살고 있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아요. 이 눈매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65세하고 이 당시의 65세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외에 수많은 독립 영웅들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거는 당시 소련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독립운동가로 잘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훗날 남북한이 다시 통일되면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기념탑이고요. 자, 그렇게 1937년에 연해주에 강제 이주된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제 22년에 그 러시아에서 내전 끝나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었거든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강제 이주를 시키죠.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스탈린에 의해서 당시 고려의 지도자 약 2,500명 엘리트들만 잡아다가 다 총살시킵니다. 이게 그 당시 총살된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중국도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탈린에 의해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됩니다. 그 왜 강제 이주시켰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이쪽 지역에서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할까봐 그것을 면에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왜냐면은 37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도 전쟁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는데 당시 일본이 자꾸 이쪽 37년에 만주사변을 해가지고 일본이 자꾸 그 만주에 영역을 넓히니까는 언제 또 이 연해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이미 1905년에 한번 싸웠다가 졌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저놈들이라고 했겠죠. 저놈들이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생김새가 똑같아요. 고려인들이랑 일본이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려인들이 일본의 스파이를 할까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통째로 다 강제 이주시켰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가 사막적이고 건조지역이니까는 그 황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당시 소련이 일부러 공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농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28년에 소련 공산당 결정에 의해서 고려인 가구 70가구 300명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에 가고 불어재배에 성공을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이주 시켰을 거다라고 하는 설도 아주 황당한 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고려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 내에 그러니까 소련 내의 소수민족들이 100개 민족이 넘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당시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이주 됩니다. 숫자로 치면은 유태인들이 더 많아요.
폴란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통째로 그냥 다 이주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차에 실려가지고 37년 그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까지 이 화물칸에 실려가지고 약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에 걸쳐서 시베리아 횡단을 합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브롭스크, 이르쿠츠크 해가지고 우슈톱에 카자흐스탄의 우슈톱에 갔다가 여기서 다시 다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2차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들 간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족이 한 나라에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아빠는 러시아에 있고요. 우리 삼촌은 저기 우즈벡에 있고요. 작은 집은 저기 뭐 카자흐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도 간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의 문제가, 최근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러시아에도 자기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징집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도 징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하고 러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이 한 가족인데 전쟁터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그게 지금 고려인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 중앙아시아에서 또 2차 이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이 우슈토베가 이제 바로 그런 곳인데 이 허허벌판에 그냥 기차에 그냥 불여놓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토굴을 파고 겨우겨우 삶을 유지했죠. 근데 이때 우즈벡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우즈벡 사람들도 하도 여러 민족들이 이 우즈벡 땅에 들어오니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고려인들 옆에 뭐 독일 사람도 있고 뭐 폴란드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들, 우리 특히 이제 그 우즈벡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우즈벡 살 때 100개 민족이랑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은 그 다문화성이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우슈토베에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참 험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첫 해를 보내고 38년, 39년까지 어렵게 살다가 그 이후에 이 코로즈가 재조직되면서부터는 부유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벼농사를 성공시킵니다. 자, 이 콜호즈는 집단 농장인데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을 하나의 콜호즈로 묶어놔요. 그러면 그 콜호즈 안에서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를 그나마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려인들이. 그래서 그 소련의 노동 영웅들이 227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수민족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역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외국 기빈들이 오면 늘 이 고려인 콜호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성공하면서 살게 되죠. 여기는 이제 김병화 박물관에 있는 김병화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동 영웅을 2번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벼농사는 아니고 이제 목화 제대로 했던 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1958년도에 고려인 한 가족이 설날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그 새해 맞이를 하는 장면인데요. 1958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헐벗은 그 무렵에 우리 고려인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려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계속 발행했고요.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당시는 다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다 살았던 거죠. 그 당시 남한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북한이랑은 계속 교류했습니다. 남한은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분들이 남한의 존재를 안 것은 1988년 올림픽 때 처음 알았답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노동 영웅증을 받았을까? 제가 많은 고려인들 만나서 물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의 일 중독은 정말 성질에서 근면에서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련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 코로지에서 그 높은 지위에 있던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더니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쪽 분들이 했던 농업이 이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딴 데 가서 농업을 한 그 농업이 더 많은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집단 농장에서는 일을 덜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서 노동 영웅이 많이 돼야지 우리 고려인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영웅이 되려고 애를 썼고 또 아까 제가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소련군. 군대 가는 게 가장 확실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소련군 군복을 입었던 겁니다. 러시아를 사용합니다. 민족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화를 하죠. 어쩌면 이제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스스로 러시아화 하자. 그래서 동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의사, 전문직 하면서 점점 그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어가게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아주 끔찍합니다. 특히 대도시로 계속 아이들을 보내요. 근데 이쪽 그 지역은 학교 이름이 번호로 나갑니다. 번호. 혹시 이제 주변에 우리 고린들 만나면은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몇 번 학교 다니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뭐 167번 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처럼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가 아니라. 걔네는 번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학교, 도시 학교로 보내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 소련 내에서 굉장히 잘 살았던 어느 날, 이제 그게 이제 1991년이죠.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거죠.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거? 이분은 이제 옐친이죠. 항상 코가 빨갰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드카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자, 독립을 해가지고 15개의 CIS 독립 국가연합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 고려인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뭐 전쟁을 일으켰고 또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또 많은 복잡한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인 가족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 유학생들, 기업인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느냐,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할 입장은 아니지만 참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나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려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려인들은 지금 정확히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쪽은 우크라이나파, 한쪽은 러시아파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려인들은 다 러시아 쪽도 아니고요, 다 우크라이나 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그 정동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우크라이나 깃발 들고서 이제 뭐 시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서 고려인들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거기 갔다가 한 고려인이 막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막 제발 참으시라고, 여긴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 그 소련의 그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고려인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이분들을 이해하려면은 소련이 91년도에 붕괴됐으니까는 지금이 2022년이니까는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넘으신 분들은 과거 소련 체제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적어도 소련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40살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 소련의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살 밑에 되시는 분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그 혼란기를 경험했던 분이고, 지금 최근에 오는 그 어린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그쪽 우즈벡이나 카자흐 그쪽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살 이상 된 분들은 정말 복잡해요. 이게 소련, 중앙아시아, 한국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정체성이. 제가 만난 그 고려인 할머니들은 소련 시절을 너무 그리워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옛날 소련 때는 뭐 집도 주고 뭐 직장도 주고 뭐 걱정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뭐 대학까지 다 무료고. 그러시구나.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상당은 큰일 나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그 정체성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